반갑습니다. 이 더운 날 많이 오셨네요. 함께하는 시간이 좀 유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보이지. 여기 보면 우리 기획하는 분들이 큰일 났다, 봄이 왔다, 이 사이의 시약 뭐 이런 이름을 붙인다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기억, 시간, 먼 곳,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큰일 났다, 봄이 왔다라는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났다. 봄이 왔다. 휘슬산 가는 길이 꿈틀거린다. 꿈틀꿈틀 기어가는 논둑 밑에서 큰일 났다. 봄이 왔다. 지렁이 굼벵이가 꿈틀거린다. 정지할 수 없는 어떤 기막힘이 있어 색스는 풀꽃 좀 봐. 여기 글자가 잘못됐네. 벌목정정 딱따구리 봐. 봄이 왔다. 큰일 났다. 가난한 내 사랑도 꿈틀거린다. 이런 시인데 이게 한 25년쯤 됐어요. 쓴 지가.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난 4월인가 5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모회의를 하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큰일 났다, 봄이 왔다라는 구절도 있는데 라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여기저기 나서 저도 소문을 듣고 잠자고 있던 작품을 깨워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식입니다. 이게 큰일 났다, 봄이 왔다. 25년 전쯤 현풍을 지나가는데 그 봄날 논둑길이 너무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아지랑이가 끼고 해서 그때 제가 느낌을 쓴 거죠. 더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큰일 난 거죠. 이제 큰일 난 거죠. 하여튼 이 세월은 가고 봄이 오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고, 모든 생명은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면 굼벵이에서 꽃에서 딱따구리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명의 그 약동을 생성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 현상, 그걸 이제 내 심리적인 가난에 옮겨와서 노래했던 시간이 큰일 났다, 봄이 왔다는 후렴하는 거죠. 그건 그렇고, 이제 이 기억이란 시간의 강물 위를 떠가는 나룻배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정의해 두고, 또 우리 시간과 먼 곳, 이 세 가지와 관계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 분위기에 도움이 되도록 노래 한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창곡 저 언덕 어딘가 그대가 살고 돈 없이 시작하는 미친 부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뚝 저 언덕 이 시간에 기댄 우리, 시간에 기댄 우리, 저 언덕 너머 어딘가, 저 언덕 너머 어딘가, 난 기억하오. 그 시간과 기억과 저 언덕 너머 어딘가 하는 먼 곳,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영위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 기억한다는 건 참 아픈 일이다. 왜 그럴까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사연이고 그 과거는 우리가 되돌아가서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 아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원초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또 기억한다는 것은 동시에 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억하고 있는 주체는 여기 혼자 있고 기억의 대상과 그 기억의 소사는 만날 수 없는 곳에 시간으로 간극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한다는 건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빈 껍데기일 것인가. 결국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총체가 압축되어 있는 그런 삶의 저장 공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픈 기억이든 즐거운 기억이든 슬픈 기억이든 행복한 기억이든 간에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기억이 강물 위에 떠내려가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의 구체적인 증거가 책이고 특히 문학 작품 쓰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 렛대의 강을 걷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망각의 강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는 이성을 살다가 저성을 갈 때 이성에서 겪었던 모든 기억을 망각하고 가야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기억으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이 소환되고 체감되고 잃어버린 시간으로부터 먼 곳이 잠입하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먼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공간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 곳이라고 하는 것은 칼 융이 이야기하는,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이 이야기하는 자기 실현과 같은 어떤 심리적인 현상, 의식의 과정,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니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아팠던 기억, 가장 힘든 기억, 그것 떠올리면 가장 외로워지는 것, 그것이 젊은 날 일찍이 생을 마감한 제 누이 동생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에 대한 아픔, 그때의 그 생각을 더듬어서 쓴 짤막한 산문이 이겁니다. 어치, 금은 시간의 골짜기를 우는 아픔. 어치라는 새를 아시죠? 아연 푸른 나무가지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미끄러진다. 새 한 마리가 미끄러질 때 혼비백산하는 실록 사이의 저 길에 가엾는 흔적을 무엇이라 말해야 하나? 어떤 비의 서늘한 무게의 팽팽한 침묵, 아마도 저 세상 한 끝을 입에 물고 시간의 지청을 날아서 왔으리라. 어치는 가 또는 과 큰 소리를 내며 울지 않는다. 가 또는 과 큰 소리를 내며 우는 것은 어치를 닮은 누이가 아니라 방아쇠를 당긴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검은 시간의 골짜기이다. 젊은 날 일찍 생을 마감한 제 누이에 대한 기억은 아마도 저 검은 시간의 골짜기처럼 제게는 검고 아픈 사건입니다. 시골 살면서 제가 공기청 가지고 어느 겨울날 감나무에 어치 한 쌍에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맞춰서 푹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 그게 툭 두고 가슴이 아파요. 짝을 잃은 어치 한 마리가 그 슬픈 시간들을 어떻게 지냈을까? 그런 기억이 하나 있고, 또 제가 군대 생활을 35사단에서 했는데 거기 마지막 군대 생활을 금산사가 있는 모악산 꼭대기 오피에서 했습니다. 그래 그 산이 제대하고 난 데도 자꾸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제대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모악산을 올라갔죠. 그 올라가니까 왜 또 거기서 실록 속에서 그 실록 사이로 어치가 날아요. 왜 그 어치에서 나는 일찍 죽은 누이의 모습을 봤을까? 가가 우는 그 어치 소리가 왜 누이의 울음소리로 내게 겹쳐서 들렸을까?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후회투성이지만 후회투성이 살아온 세월만큼 아까 그 노래 있었잖아요. 가사를 모르겠네. 하여튼 예, 아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이 아픔이 생생하게 재발이 돼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기억은 우리는 기록함으로써 그 기록의 소멸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기록이란 말은 요도에 박힌 결석처럼 아프다. 기록이란 말은 영구불변하는 금강석 같다. 기록이란 소멸의 항체이다. 기록한다는 것은 생의 의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대한 기록한 사람의 지분은 아주 적다. 금강석은 단단해서 시간을 비끼고 그 빛은 찬란해서 천지를 비추나 한 시절의 주인은 이미 그곳에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성의 삶이란 우리가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곰곰 생각해 보건대 참 실존은 외로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한 결과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쓴 책입니다. 꽃피는 그리움. 이 디카 시집. 이 참고로 앞서 큰일 났다 봄이 왔다 하는데도 아랫부분에 텅 빈 날 하는 그 작품이 삽입되어 있었는데 이 디카시 하는 게 한 10여 년 전부터 저쪽에 고성에 있는 한 시인이 시작을 해서 이제 좀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어느 정도 정착되고 또 다른 나라에까지 이 K 콘텐츠로 이 보급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디카시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한 표현의 매체가 되고 거기에 그 사진과 관련 지어진 이 문자 매체가 또 미디어가 돼서 이 사진과 문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작품이 디카시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전문적으로 시를 쓰시는 프로페셔널한 분도 있고 또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요즘은 이제 프로슈머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프로듀스 하는 게 이게 생산하는, 컨슈머 하는 거, 소비하는 거. 그게 결국은 문학을 소비하는 사람이 문학을 생산까지 하는 그 프로슈머의 시대입니다. 그 프로슈머에 가장 걸맞는 것이 이 디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포노 이렇게 이 포노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은 인간의 이제 한 몸의 부분이 됐죠.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고 이거 가지고 카메라 사진 찍지 모르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카메라로 담아서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붙여서 하나의 컨텐츠로 만든다면 그게 보람 있는 일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한 번쯤 이렇게 시로 쓰는 이 디카 시로 쓰는 어떤 자서전 쓰기 운동 같은 게 나는 범시민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난 대구문학관에서도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 피사체의 가장 대표적인 피사체는 자연입니다. 그게 꽃이든 새든 강물이든 그렇죠? 바위든. 그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 그 사진을 찍어서 찍힌 사진으로부터 우리가 느낌을 소통하고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그 대상에 대한 관심, 적극적 관심으로부터의 사랑, 이런 것이 이제 동원되는 것이니까 자연을 착취했던 인간의 오만이 반성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멀리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사진은 찍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게 가당치 않다라고 절망하실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트로트 가사라도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있으면 그 사진과 어울리게 한번 붙여보고, 또 가족 사진을 통해서 그 앨범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만들어 보면 아마 굉장히 귀중한 문화적인 자산이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소중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지난 7월에 발간이 됐으니까 이 뭐 최근 거죠, 최근 거. 이 먼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먼 곳으로, 이 먼 곳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뒤에 가면 먼 곳에 대한 제 나름대로 개념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이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먼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제가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쓰고 다듬고 고치고 지우고 또 쓰고 한, 그죠? 그래서 이게 250장의 그 짧은 명상 산문집입니다. 그래서 어느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도 순서에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한 책입니다. 더 많이 이야기를 하면 책 선전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고향마을 사진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25번 국도입니다. 25번 국도 가을날 은행나무 가로수입니다. 여기가 아니다, 여기다. 여기 우리 집입니다. 여기. 이 진주 강씨들 집성촌입니다. 처음엔 한 5, 60% 살았는데 지금은 다 나가고 12호밖에 없습니다. 제일 젊은 사람이 75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향을 잊지 못하는 걸까요? 다 그래요? 정말로? 내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부모님으로부터 과보호를 받아 그런 것 같아. 그게 이유가 될 것 같아. 우리 과보호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나는 대로 죽어서 하도 어렵사리 나를 안 죽게 만든다고 너무 과보호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그게 좀 그래요. 우리 여자들 천대 받아도 못 잊어. 그렇습니까? 과보 못 받아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예. 그래서 저는 제 고향을 이렇게 고요의 남쪽이라고 내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고요한 남쪽이 아니고 고요의 남쪽이 말이 되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25번 국도를 따라 하늘까지 70리밖에 남지 않은 그 마을에 들른다면 오랑캐꽃 정다운 논뚝길 넘어 초록이 풀어놓은 실개천을 만날 수 있으리라. 작아서 너무 작아서 군사 지도에도 그려놓을 수 없는 눈 감고 보면 핀셋으로 집어낼 만한, 그러나 내 마음 한가운데 큰 소자가 빠졌네요. 큰 소리로 흐르는 아름다운 실개천을
만날 수 있으리라. 내 어머니 두고 가신 그리운 그 목소리 들을 수 있으리라. 뭐 공감이 되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말년에 편찮으셔서 대구의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는 사람들이 문병을 오면 꼭 이 이야기를 하세요. 하늘까지 70미밖에 안 된다고, 우리 마을이. 그만큼 이제 두메 산골이란 뜻이겠죠. 이게 우리 선대에 임진왜란 때 피난와서 정착한 마을이라고 하니 오직 두메 산골이겠습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가 속리산에 가깝습니다. 속리산 법주산 아시죠? 그 부근인데 경상북도 상주 땅과 충청북도 보원 땅이 한데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 도경을 이루고 있는 경계선이 이 실개천입니다. 그야말로 실개천이죠. 엊그저께 제가 다녀왔는데 물도 없어요. 그냥 뭐 풀만 잔뜩 이렇게 나 있는데, 그래 이게 이 실개천이 그 내 마음 한가운데 큰 소리로 흐르는 실개천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실개천 사이에 두고 제 어릴 때는 세무서 직원들이 밀주조사하러 마을에 많이 왔어요.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면 막 그 숨긴다면 난리죠. 죽는 신유까지 하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주 땅에 밀주조사가 나오면 실개천 건너서 보원 땅에 딱 갖다 놓으면 괜찮아요. 또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을이 특별해서 어느 방송국에서 옛날에 와가지고 이 방송한 적도 있어요. 같은 마을인데 전화하려고 그러면 053 누르고 043 누르고 이래 전화를 해야 되는 마을이죠. 그런데 이게 왜 실개천이 제게는 이렇게 큰 소리로 흐르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는 경상도에서 다녔는데 경상도 말을 제대로 못해요. 또 중학교는 충청도로 갔는데 또 충청도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 완전한 경상도 말도 아니고 완전한 충청도 말도 아니니까 이게 섞이기가 어려워요. 또래끼리. 그게 소속감의 결여. 그래서 지금도 그게 그 영향이 오래 늙도록 있어서 지금도 저는 잘 소속되는데 아주 서툴러요. 그게 늘 독불장군이라 하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익숙하지 않아요. 이 실개천 때문에. 그게 이제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이 나를 실속에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개천이라고 하는 게 제게는 이 적지 않는 삶에 영향을 끼친 게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틱나탄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작고한 그 스님을 아시죠? 틱나탄. 그 틱나탄 이미지를 저희 어머니와 관련지어서 쓴 시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침내 어머니는 혼자 남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텅 빈 시간 속에 호박 심고 상추 심고 꽃과 나무에 물 주시며 더딘 주말을 헤아릴 것이다. 삶은 바람 부는 대로 구름 떠도는 대로 꽃이 피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다. 그대의 언어는 구름, 바람 그리고 꽃의 언어다. 누군가 철학적인 질문을 한다면 그대
이렇게 대답하라. 아침은 먹었나요? 그러면 그릇을 씻으세요. 라고. 우물가 내 어머니 하얗게 혼자 앉아 그릇을 씻으신다. 틱낙한 였다. 말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시골에 도시는 안 오시려고 시골에 혼자 계시면 자주 찾아뵈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에 계신 부모들이랑 늘 자식들 찾아오는 걸 기다리죠. 또 이제 직장이 객지에 있으니까 집을 떠나야 되죠. 그때 그 우물가에서 그릇 씻던 머리가 하얀 내 어머니 모습이 왜 그렇게 틱나탄을 닮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시골집에 있는 제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서재. 어두워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마당에 어머니께서 가끔 앉아있던 의자입니다. 이게 우리 앞사입니다. 이게 접니다. 농사지러 가는 접니다. 이게 호두나무입니다. 지금은 이래 있는데 이 나무 죽어 쓰러졌어요. 이게 이 길 가는데 피어있는 찔레꽃입니다. 지금도 여기를 가면 여기는 우리는 우리 밭이 있는데 지금 다 산이 돼버렸어요. 이 호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여기 마을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보원 땅에 있어요. 난 상주 땅에 살고 실개천을 건너서 여기를 이제 가죠. 그때 보리를 심고 감자를 심고 했어요. 여기 이 밭에. 그러면 이제 늘 밭매러 가잖아요. 부모들은. 그죠?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내 주원 누이가 아장아장 그럴 때 이 찔레꽃 피어있는 언덕을 아장아장 걷던 그 종아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제 슬프고 아프고 그러나 소중한 제 기억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골집을 다녀올 때 늘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어머니 생각날 때 흥얼거리는 노래가 이 찔레꽃입니다. 이 찔레꽃을 흥얼거리면 그날의 기억들이 막 살아서 나한테 덤벼들고 옷깃을 잡고 흔들죠. 찔레꽃.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얼마나 배고팠으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고 뭐 이래. 노래. 예? 노래. 어떻게? 노래죠. 예. 노래. 동요잖아. 한번 이래. 불러보지. 그래? 한번 해보실래? 아니 이제 전부 다 같이. 이현실이 부른 노래. 네? 이현실. 뭐라 하시? 가수 이현실이가 부른 노래. 아 맞아. 예. 뭐 여러 사람이 불렀어 이게. 이게 보면 뭐 누구 뭐 장사연도 뭐 부르고 뭐 다 불렀죠. 엄마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나중에 부르시죠. 예. 이따 시간 있으면. 그 잃어버린 시간의 풍경들을 제가 시로 노래한 짤막한 작품들입니다. 기도처럼 내 어머니 원족 떠나시고 밤 12시 등에 업혀 호박잎에 내리는 빗소리 듣는 동안 하얀 고무신 홀로 남으시고. 시가 이쁘죠? 예? 이쁘죠? 이 밤 12시 등에 업혀 호박잎에 내리는 빗소리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좋은 시인이에요. 이 공감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빛나는 독자입니다. 지팡이.
비 오고 바람 불고 햇살 눈부시게 밝다 해도 내 어머니 두고 가신 하염없는 지팡이는 하염없는 북쪽 하늘 걱정하지 않는다. 고양이도 어둠에 떠밀려 제 집을 찾아가고 마침내 저 혼자 마당가에 우두커니 서 있다 하더라도 내 어머니 짚고 다니시던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넘어질까 내 어머니 걱정하지 않는다. 효자죠. 저거 효자죠. 그 어머니가 짚고 다니신 지팡이 보면서 얼마나 건강해진 나이든 날에 이동하는 게, 기동하는 게,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이 의지하고 살았던 이 지팡이. 그 지팡이는 내 때의 강을 건너서 저 성에 못 가고 이 성에 두고 남은 어머니의 손때 묻은 지팡이를 제가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기록하는 거 보면 제가 효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지 먼 곳이란 뭔가? 시계 있구나.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먼 곳. 분주한 일상에서 참된 자아를 상실했을 때, 제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님을 느낄 때, 고향이 낯설어질 때, 밤 깊어 더 낯선 객지의 삶 속에 찬바람 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잃어버린 고향이 먼 곳으로부터 나타난다. 현실의 결여가 먼 곳에 대한 그리움을 추동하고 먼 곳을 호명한다. 그러니까 먼 곳에 대한 동경은 사실상 진정 삼다웠던 잃어버린 시온을 향한 갈망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공간, 이 공간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자동차 몰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므로 먼 곳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과정이자 현상이며 인간의 본질 속에 뿌리박혀 있는 의식의 자장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부연 설명을 하면 쓰이길 바라며 숨어있는 장소, 시간과 공간을 덧입은 구체적인 장소의 이전에 하나의 이미지로서, 하나의 이름으로서 다시 또 되풀이하여 펼쳐지는 겹과 겹의 얼굴과 몸짓과 목소리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월의 있음으로 어디에든 있고 어디에도 없는 곳, 무의식의 차원에서 따라다니는 곳입니다. 젊은 신 이제니가 정의하고 있는 이 자기의 어떤 잊혀지지 않는 공간, 장소에 대한 정의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먼 곳과 많이 닮아 있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먼 곳이 몸을 얻을 때 그게 구병산으로 나타나고 천사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고향이라는 어휘로 얼굴을 드러내곤 한 것 같습니다. 구병산을 여러분들이 관광하시기 전에, 보시기 전에 제가 구병산에 전기를 받고 태어난 사실을 제가 기록한 시를 같이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태모 잘 안 보이죠? 저에서 동해안 어느 바닷가에서 어머니는 미역을 파셨다. 어머니 머리 위에 얹힌 미역의 긴 오를 거슬러 오르면 그 끝에 우뚝 구병산이 있고 구병산 가파른 벼랑이 있고 벼랑 끝에 메어달린 내 어머니의 석 달 열흘이 있다. 산발치까지야 3시간이면 다 할 수 있겠지만 동해바다에 몸푼 어머니의 미역은 길고 미끄럽다. 두리번거리며 어머니 동해안 작은 마을을 서성이시고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무명을 적시며 저녁 맞으시고 참봉의 점괘가 펼쳐진 바다, 강보에 쌓인 어머니의 그 바다, 한스럽고 질긴 오를 그슬로 오르며 나는 수없이 미끄러져 발을 다친다. 내가 어머니의 태몽 속 성난 멧돼지였던 구병산 어느 운막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지난 40년이 너무 멀고 낯설다. 대구에서 3시간이면 구병산 날비랑에 닿을 수 있겠지만 황간이나 영동 부근 어디쯤에서 나는 차를 돌려야 할지 모른다. 길고 질긴 어머니의 미역이 자주자주 핸들에 감긴다면 두리번거리며 어머니 아직도 동해바다에 계시고 바다에 몸푼 어머니의 미역이 자주자주 헛바퀴를 구르게 한다면, 제가 어머니부터 태몽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병산 자락에서 석 달여를 기도를 하는데 멧돼지 3마리가 팍 달려와서 어머니의 바구니로 들어온 꿈을 꿨답니다. 괜히 구병산 끝자리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이제 수소문에서 찾으면 찾아갈 수 있겠지만 이 갈 자신이요, 가슴 만날 자신이 없어요. 여기 3시간 나오니까 이시 쓴 지가 오래됐죠. 지금은 1시간 반이면 가는데 그때 교통사정으로 봐서 하여튼 3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40대 중반쯤 쓴 작품인 것 같아요. 이제 시골에 여기 이야기를 고향을 못 잃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어머니들은 대개 중매에 의해서 어른들이 정해준 남편을 만나서 이제 이 결혼을 하면, 시집을 가면 대부분 못마땅한 경우가 안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남성성이 강했던 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이어는 생활력이 없은 것 같아. 생활력이. 그리고 오직 뭐를 하셨는가 하면 조상을 지키는 것, 거기에 하여튼 올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촌수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하도 싫어서. 지금 가난해서 죽겠는데 어머니는 밥 맨다고 허리가 구부러지는데 맨날 그 죽은 조상 섬긴다고 시체 못 찾으면 쓰던 밥그릇 갖다 묻고 거기다가 또 절을 하고 제사 지내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젊은 날 원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 시에는 아버지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좀 미안해요. 지금 다 가고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러지 말걸. 한번 이렇게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드릴 걸. 목욕탕에 가서 등이라도 밀어드릴 걸. 이런 후회가 되죠. 그런데 좌우지간,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출가했던 것 같아요. 가출했던 가출. 그래가 포항 가서 미역 장사를 했더니 미역 장사를. 이게 미역이고 가가지고. 근데 아주 그냥 안 돌아가려고. 근데 제가 미역 장사 하고 있는 도중에 어머니 뱃속을 발로 퉁퉁 차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이제 제가 태어났지요. 그러니 제가 어찌 구병산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제가 구병산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고 감히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구병산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이게 구병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송리산 휴게소가 있는데 그 휴게소에 내리시면 그 오른쪽에 있는 휴게소 뒤에 있는 산이 구병산입니다. 그쪽에서 남쪽으로 보면 그쪽 남쪽 산 넘어 우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늘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마을이잖아요. 우리 마을도 있었는데 여기서 늘 구병산 보면서 자랐어요. 이 구병산 넘어간 다리 궁금했어요. 구병산 넘어가. 우리 6.25가 날 때 제가 1948년생이니까 6.25 났을 때가 제가 한 30살 됐잖아요. 그 기억 잘 없어요. 그런데 늘 하여튼 이 구병산 너머에서 인민군들 대포 소리가 쿵쿵 나면 내가 마당가에서 놀다가 자꾸 까무러치고 했다 하네. 그래서 저는 이 구병산 넘어간 늘 궁금했어요. 이 은하수가 흘러가고 별똥별이 치고 저 넘어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버스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늘 궁금했죠. 그래서 마침내 1988년에 제가 포니 중고를 하나 샀죠. 1988년. 그래가 드디어 이 구병산을 한번 갔어요. 여기 갔다. 완전히 그 화전민들이 다니는 그런 산길이고 거기에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화전을 읽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떨어진 별똥별도 없고 그저 이렇게 비탈진 언덕에 메밀 심고 옥수수 심고 조 심고 이렇게 사는 그런 소박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구병산이 한 800m 좀 돼요. 제발 800m 좀 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구병산 산적에 올라가 봤죠. 여기가 구병산의 9구자 병풍병자입니다. 이게 9개의 병풍이 펼쳐진 것 같은 산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여기를 올라가 봤죠. 올라가서 한껏 폼을 잡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다시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다리가 아파서. 구병산. 여러분들도 중부 내륙고소 이용하실 때, 서울로 올라가실 때, 그쪽에 청주로 가실 때 꼭 속리산 휴게소에서 들러가 커피 한잔 하시고 가을 되면 보원 대추가 유명하니까 대추도 한 박스 사시고 반드시 구병산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미소를 지어주고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이 구병산 이게 여러분 이게 아까 꽃피는 그리움에 수록되어 있는 디카시입니다. 이 디카시 시는 이거는 길게 쓰면 안 돼요. 한 5행 안팎 정도 짧게. 그게 사진 설명이 되면 안 돼요. 그 사진 설명하는 건 포토 에세이거나 포토 포엠이 되지 그 디카시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로는 독립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이것만으로는 독립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디카 콘텐츠입니다. 이게 구병산 저 너머에 누가 살고 있을까? 구병산 이마 위에 걸린 저녁 노을이 다 익어서 붓다가 제 마음에 겨우 어두워지면 은행잎 노랗게 흔들리는 거기 단발머리 소녀가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똥별 하나둘 세고 있겠다.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강태임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이름이 안 잊어버리지네. 강태임이라는 여학생이. 지금도 기억나요. 여기 목에 흉터가 있었던 것 같아. 화상 입은. 그런데 이 여학생이 전학을 갔어요. 어디 화북 어디로 갔다 그래. 난 그게 꼭 여기 같대. 하여튼 일로 간 것 같아. 일로. 그래서 우리 같이 늘 학교를 다니다가 한 사람이 전학 갔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쓸쓸하죠? 궁금하고. 그 지난 7월 언제 우리 초등학교 동기회를 했어요. 구병산 밑에서 했는데
죽은 사람이 한 반쯤 되는 것 같아. 어차피 그지? 그 시간에 기대어 너와 난 외로운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 이 학생 물었지. 강태임 소식 아느냐고. 죽었다. 참 허무하다 그죠? 허무해. 그 허무한 걸 우리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강물위를 떠내려가는 그릇배와 같은 기억을 기록해서 시를 쓰고 책을 만들고 우린 같이 책 속의 이야기들을 시간과 상관없이 소통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건 죽기 전에 썼는 거예요. 그 친구 모르지 죽은지 사는지 모르. 있겠다 죄송합니다. 예? 모르고. 아 여기 소녀가 하루 끝에 나와 앉아 별똥별 하나둘 세고 있겠다. 그건 뭐 상관없지 싶어요. 이러나 저러나. 다시 또 먼 곳이란 무엇인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어벌에 의하면 먼 곳은 인간에게 사랑을 일깨워주고 자유의 참뜻을 알려주고 새로운 현실에 눈떠게 하는 곳.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독한 자아가 감방을 벗어나 요새를 넘어 강 건너 먼 곳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장녀 소냐의 사랑은 먼 곳이 잠입하는 사건이자 불모의 공간에 유배된 라스콜리니코프를 이곳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생성력으로서의 먼 곳, 그 자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먼 곳을 이렇게 개념화해 보면 어느 정도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감이 잡히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먼 곳이 잠입하는 사건, 먼 곳이 잠입한다. 어떤 그 추리소설가는 먼 곳이 잠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먼 곳이 잠입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먼 곳이 어떤 의미를 가진 세계이다 하는 것을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지금 짐작을 하고 계시려고 생각하는데 그 먼 곳이 잠입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먼 곳이 잠입하는 그 순간을 포착할 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비로소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들이 폭등하는 집값, 난장판인 정치판, 자꾸 오르는 이자, 아이고 죽일 놈의 자식들 속쓰림, 이런 속에 함몰되어 있으면 절대로 먼 곳은 잠입하지 않습니다. 그 일상적인 아기다툼 속에서 실생활의 어떤 이 현실 속에 얽매인 그런 순간, 이 먼 곳은 잠입하지는 않습니다. 그 먼 곳이 잠입하는 순간은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굴레를 벗어나는 그런 순간에 비로소 먼 곳이 잠입을 하고 또 먼 곳이 잠입을 하면 그런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세계가 이렇게 잠적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가령 여러분들이 가을날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 뒷뜰에서 창가에 막 가을 빗소리가 막 들려오면 어떨까요? 아이고 슬퍼라 이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절대로 먼 곳은 잠입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자신이 살던 옛 마을에 들러서 캄캄한 밤을 혼자 지키고 있는데 그때 뒷산에서 서쪽 새가 울 때
그때 이제 먼 곳이 잠입하죠. 먼 곳이 잠입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 곳이 잠입하는 순간을 자주 겪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정화되는 순간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를 한다, 힐링을 한다, 웰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정신적인 치유라고 하는 것은 먼 곳의 잠입을 통해서 우리가 먼 곳을 느끼고 먼 곳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쓰는 사람들은 언제나 먼 곳에 잠입 없이 쓰는 시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먼 곳의 영향을 우리의 그 정신세계 속에 주는 예가 될 만한 작품이 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서산을 넘어온 구름이 제 그림자를 앞마당에 내려놓는다. 구석진 내 몸엔 비가 새고 흐린 등불은 자주 꺼졌다. 바다를 건넌 구름이 수평선 한 자락을 문득 가까이 내려놓는다. 구석진 내 몸엔 곰팡이 번지고 때를 만난 바퀴들 구석진 내 몸을 뜯어먹었다. 대저 구름이란 꿈의 자궁인 것. 구석진 내 몸엔 수도관이 터지고 녹선 열쇠는 스스로 제목을 부러뜨렸다. 해묵은 가간물은 그렇게 철거되었다. 놀라워라. 저 구름 자궁 속에 포클레인이 살고 있었다니. 이 시를 제가 쓸 때 먼 곳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의도하고 쓰지 않았어요. 제 먼 곳에 대해서 천착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나서 시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런 예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먼 곳이란 구름처럼 한없는 가벼움과 부드러움 속에 포크레인처럼 원초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삶과 문학에 관여할 수 있다. 멀어서 갈 수 없고 갈 수 없어서 먼 곳에 대한 그리움은 인간의 특히 시인의 본질 깊숙이 자리를 잡은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시인의 본질 깊숙이 자리 잡은 삶의 방식으로서 먼 곳을 살고 있지 않는 가까이 하지 않는 시 쓰기 혹은 시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순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먼 곳에 이를 수 있을까요? 먼 곳 살기와 먼 곳 되기를 통해 그럴 수 있으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살기는 현실적 실천이고 되기는 정신적 조응입니다. 먼 곳은 걸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와 되기를 통해 먼 곳에 이르는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것은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의식 과정이며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제 자랑이 안 되기를 조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먼 곳 살기의 실천, 제가 이게 시와 반시 30년간 만들고 있는 작업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안 되고 권력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연구업적도 안 되고 다 팔아도 원가가 안 나오는 이 일을 1년에 4차례씩 30년간 해왔습니다. 한화의 결여도 없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안 실어주므로 욕은 덤베개로 먹어가면서 제가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였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92년 가을에 5년 전입니다. 1992년 가을에 제가 시와 140쪽 되는 남루한 옷을 입힌 시와 반시를 제가 창간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대구문학교에 있는
박미영 실장이 실제로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때 왜 이 일을 창간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근대 문예 잡지 역사 100년 동안에 본격적인 문예지는 서울 말고는 지방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 잡지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백화점 같은 것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면, 작품을 쓰면 독자가 소비를 하는데 독자에게 연결해 주는 하나의 과정, 단계가 바로 이 잡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작품을 쓴다 하더라도 발표 지문이 없으면 이건 묻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서울 잡지하는 사람들이 갑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갑질이. 오면 완전히 이거는 그야말로 옛날 임진왜란 때 중국 사신오도 이래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통금이 있었네. 그러면 술 못 마시는 사람이 계속 술 대접하면서 혼자 힘드는 화장실에 가서 토해가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력 강한 사람이 발표를 지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비한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반문학적이네. 이게 먼 곳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의식이 깨끗하고 자존심 있는 시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기가 생겨, 오기가. 오기로 시작한 게 1992년 시아반시입니다. 그래가 이게 뭐 쉽겠어요? 쉬우면 왜 아무도 안 했겠어요? 1992년에 제가 시아반시를 창간하니까 바로 문화적으로 자존심을 자극받은 데가 부산입니다. 2년 후에 유사한 시와 사상하는 잡지가 그 다음에 또 영남에서 오니까 전라도 지역에서 시와 사랑하는 잡지, 또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다청하는 잡지가. 그러니까 우후죽순적으로 각 지역에서 본격 문예지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렛대강을 건너서 염라대왕 만나서 제가 질문을 받는다면, 너는 7, 80년 동안 또 더 살지도 모르지. 너 세상에 살 때 뭐 했냐, 뭐 하고 왔냐? 도대체 너 뭐 하고 온 놈이야, 뭐 하고? 그러면 저는 뭐 다른 거 별로 할 일도 없고 제가 이런 조그마한 잡지를 만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없었으면 이 시아반시라는 문예지, 이 시아반시를 통해서 수백 명의 시인들이 수천 편의 글을 수록한, 그리고 시아반시를 통해서 우수한 양질의 70여 명의 시인들을 문단에 배출한, 제가 이 일은 제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염라대왕도 그래 헛살고진 않았구나, 뭐 이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가 우스개로 하죠. 우스개로. 제가 자랑될까 참 조심스러워. 그런데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가 이게 백호 나왔을 때 제가 백호 앞에 책머리에 폐간사를 쓰려고, 폐간사. 폐간. 그러면 이쯤 왔으면 할 만큼 했다. 뭐 올 만큼 왔다. 그 폐간사를 쓰려고 하니까 당신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아반시는 하나의 공기가 됐다, 공기가. 그건 대책이 없다, 이거. 계속해서 한 원 만드는 7, 8명만 들어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다고, 대책이. 그러니까 마치 뭐 예술위원회에서 우리 뭐 원고료 지원받고 해가지고 그냥 뭐 졸렬하지 않게 이제 살림을 꾸려가죠. 근데 그 후배 시인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무슨 이렇게 십시일반의 후원회도 조직해가지고 좌우지간 막 겨럭저럭 가고 있는데, 금년이 창간 3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가을엔 뭐 작은 모임이라도 가질까 하는데,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30주년 기념호는 완전히 대구 지역 문학의 어떤 특집이 될 수 있도록
대구 시인들 121명의 시인들에게 작품을 청탁을 해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질문을 좀 해도 됩니까 여기서? 여기서 예, 하세요. 잠깐 넘어가시죠. 요 반시라고 그걸 지으셨는데 어떤 그 의미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와 그 30년이 지나서의 심경이랄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반시라고 하는 건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시는 시고 반시는 소설이냐 이래 묻는 사람도 있고, 청도 반시냐 이래 묻는 사람도 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시는 우리 쉽게 예를 들면 김소월 씨 아시죠? 뭐 산에는 꽃피네 꽃피네 뭐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이런 이상 씨 아세요? 이상. 한나이가 쫓아가고 뭐 이런 거 아세요? 그러면 아주 성격이 다르죠. 그 이제 김소월의 시가 시라면 이상의 시는 반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또 이상의 시가 주류가 되면 김소월 씨, 유호 씨가 반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시와 실험적인 시를 우리가 아우르는, 어느 진영성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잡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면 심경이 창간할 때와 지금 어떻게 다르냐?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느낌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시아반시 창간했을 때 대구 지역의 언론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타 지역의 언론들은 시아반시 돌풍해가지고 주먹만한 활짝 뽑았습니다. 난 대구라고 하는 데가 참 그렇게 문화적으로 갑갑한 동네인지 몰랐어요. 뭐라 하는가 하면, 시아반시가 1년 계속해서 출간될 것 같으면 내 손가락에 장 지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언론사에 문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30년 지나도 장 지졌다 소리는 못 들었네. 모르지. 안 지질 것 같아요. 안 지질. 그런데 그때 이제 라디오나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시아반시 뭐 1주년, 2주년 지난 뒤에 이제 인터뷰가 오잖아. 그러면 나 큰 소리를 쳤어요. 죽는 소리 한다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아반시가 망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렇게 큰 소리, 땅땅이 큰 소리. 그 큰 소리 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고, 누구한테 뭐 손해 끼치는 거 아니고, 죽는 소리 해봤자 뭐 도움되는 거 없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문학판이라고 하는 게 참 척박해요. 그 잡지라고 하는 것은, 문해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광고주가 있어서 이게 비로소 이 수지를 맞출 수 있거든. 그런데 이게 이 대구은행 광고 있잖아요. 이게 30년 만에 두 번째 얻은 광고예요. 이 광고 효과가 없잖아. 그게 특히 이게 아는 사람 통해서 로비해가지고 광고. 이 유료 광고 없는 거죠. 참 힘들어요. 힘든데, 그게 아무튼 그게 지금 심경이 어떤가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30년이 왔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무슨 뭐 허리 꼽고 정신 뭐 허리해질 때까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할 건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지. 이거 왜 하겠어요? 나야 이제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한 하나의 소명이 됐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영악해지는 세상에 그게 도움 안 되는 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심경이 어떤 거냐. 40대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오기 하나로 그래도 가보자. 갈 수 있다. 라는 패기가 있었는데, 지금 70 중반을 넘었으니 아이고 어쩌고 기가 막힌다. 이 변화가 있죠. 대답이 됐습니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노래는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먼 곳을 체험하게 한다. 이럴 때 어떤 먼 곳을 느끼는 그런, 우리가 아까 이 고성현이 노래했던 저 언덕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이 노래 속에 잠기면, 그죠? 저 언덕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어, 이 노래를 하면, 그 노래하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먼 곳을 사는 그 정신적인 조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덤밀 너와 난 나약한 사람,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노래를 좀 하나 익혀가지고 갑갑할 때 정말 마음에 청정한 순간을 살고 싶을 때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소중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까지 내가 부를 수 있지만, 내가 올 때는 노래 부르려고 안경까지 소품으로 가져왔지만, 제가 노래할 때는 좀 부끄럽거든. 해주세요. 안경 끼고 불러주세요. 아닌데. 참 기대 중입니다. 이 부끄럽거든. 제가 이제 이래 안경을 끼고 하지, 근데 좀 그렇네. 여기 이 관장님이 끝났습니까 하고 왔는데 이제 안 된다. 박수 쳤어요. 네. 할까요? 네. 이게 괜찮은가? 이게 같이 합시다. 저 언덕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덤밀 너와 난 나약한 사람, 바람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남아 있을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도 너와 난 외로운 사람, 소름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살아있을까, 후회투성이 살아온 세월만큼도 너와 난 외로운 사람,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해져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변해버린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한 그 시간에 기댄 우리, 그 시간에 기댄 우리. 안경을 끼도 부끄럽긴 마찬가지.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칼 샌드버그라고는 미국의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이렇게 시를 정의하죠. 시는 물오리가 날아가는 땅거미 깃드는 하늘이다. 우주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하늘을 나는 철새의 정비, 바로 그 순간이 제가 꿈꾸는 먼 곳을 사는, 먼 곳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철새가 몇천 년을 날아서, 몇천 년을 날아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오게 될 때
그 기류에 바람에 몸을 맡기잖아요. 그게 이제 우주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 순간. 어떤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입에서 새가 되어 날아가고 어떤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생으로 스민다. 김광석이 요절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늘 슬픈 노래만 부르면 안 됩니다. 오래 살려면. 신은 영원한 자동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가장 대표적인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이 한 말입니다. 정비를 끝낸 철사는 낯선 땅을 기웃거려야 하고 노래가 끝나면 우리는 일상의 민낯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먼 곳이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겠다. 먼 곳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문학이, 시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곳의 잠입에 속수무책인 시인의 외로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건너뛰어 말하건대 그것은 엇보이거나 운명일 테이다. 그래, 먼 곳 살기에 대한 고민이, 이게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 셀프, 이게 그 카를 융이 이야기하는 자기, 그것을 사람으로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렇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먼 곳, 구병산, 쾌렌시아, 태초 이데아. 근데 쾌렌시아라고 하는 것, 어떤 먼 곳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결국 태초와 맞닿아 있을 것이다. 이게 플라톤이 얘기는 이데아와 맞닿아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 있는 만트라와 어떤 가까운 세계일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요즘 제가 주역에 대해서 가끔 관심이 있는데 거기서 있는 태극 같은 것도 태극 같은 것도 이 나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이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는 성경에 나오죠. 태초라고 하는 비기닝, 시작, 얼티미트 컨선, 궁극적인 관심, 코어, 핵심, 펀더멘탈, 기초, 이런 뜻을 가진 게 태초거든요. 태초. 그러니까 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쾌렌시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스페인 말인데 투장에 소들이 피난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소들이 지치면 피난하는 곳이 있는데 그걸 쾌렌시아. 그런 그 피난처에 가면 소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싸울 어떤 에너지를 확보하는 그런 공간이 이 쾌렌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먼 곳이라는 한 것도 이 쾌렌시아와 닮은 게 아닐까. 우리가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 시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시를 감상한다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린 지친 삶을 쉬게 해줄 수 있는, 또 지친 에너지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쾌렌시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제가 쓴 이 디지로그 콘텐츠로 제 이야기를 마감하겠습니다. 혼자 가는 먼 길. 이게 꼭두입니다. 꼭두. 제가 찍은 구름 사진에 꼭두라는 사진을 합성시켰죠. 개체 속성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되더만. 혼자 가니까 먼 길이고 먼 길이어서 혼자 간다. 만남의 깊은 골과 이별의 높은 산을 넘으면서 구름에게 배웠다. 우린 시간, 기억, 먼 곳.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강물을 떠가는 나룻배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먼 곳으로부터 와서 먼 곳을 향해 가는 우리 삶의 한 중요한
여정이자 정신적인 과정이자 우리 삶의 총체적인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한 1시간여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짧은 순간이라도 먼 곳을 체험하는 쾌렌시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